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사연 살롱을 들으시는 분들 중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결혼 전과 후가 어떠셨는지요? 올라오는 사연들 들어보면 저처럼 뒤통수 3개 맞으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지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나 사연 속 주인공들 분들처럼 3개 맞지는 않아도 조금씩은 전과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저는 사촌 언니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제가 어릴 때 결혼한 언니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언니들이 결혼 이야기, 시댁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면 참 결혼이라는 게 낭만이 없더군요.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영향 때문인지 저는 열정적인 사랑이나 두근거림 같은 것보다는 서로 취미가 같고 성격이 비슷해서 친구처럼 오래 재미있게 사는 게 더 좋다는 결혼관을 갖게 됐어요. 그런 사람 못 만나면 결혼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고요. 나한테 사랑한다,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사탕 발린 말을 하다가 한눈 팔거나 마음이 식는 건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결혼에 실패하고 말았네요. 제 신념대로 남자를 만나면 오래 잘 살 거라고 착각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취미가 잘 맞든 낯간지러운 말을 잘하든 그 사람 자체의 인성을 봐야 되는 거였어요.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경험했네요. 그럼 제 결혼이 왜 실패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대학 때부터 애니메이션 동호회에 있었어요.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모여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도 한 편씩 보고 그걸 주제 삼아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임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꽤 멀리 이사를 가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웬만하면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꼭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아니어도 웬만한 학창시절 친구나 동기들 같은 사이가 된 거예요. 각자가 바쁘니 애니메이션을 진득하게 앉아서 볼 시간은 많지 않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를 하는 대로 초점이 옮겨간 거였어요. 그래도 명색이 애니메이션 동호회니까 2달에 한 번이라도 애니메이션을 보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의 끝에 3달에 한 번씩 보는 걸로 했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는 애들이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그날 애니메이션 보는 게 버거울 때도 있을 거라는 예상에 3달로 잡았죠. 아주 적절한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보는 거니까 동호회 사람들도 안 빠지고 더 잘 나왔고 추억의 애니메이션을 볼 때면 서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얘기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며 웃음꽃을 피웠거든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서 새로운 멤버를 받게 됐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하고 좋아하는 장르도 같았고 장품에 대한 해석도 꽤 비슷했고 좋아하는 성우나 여러 가지로 잘 맞았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정말 많이 친해졌고 또 그렇게 1년을 지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저희 집하고 그 사람 자취하는 데가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더 친밀감을 느끼고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 그만 만나고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라고도 했죠. 나도 애니메이션 보잖아. 그럼 나도 제대로 안 된 거야? 애니메이션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너무 편견 갖는 것 같은데? 너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직장 갖고 일하고 있잖아. 근데 그 정식이라는 남자애는 취준생이라며. 그럼 이야기가 다르지. 너보다 나이도 2살 위라며. 그럼 나이도 꽤 찬 건데
아직 취준생인 건 좀 아니지. 7급 공무원 준비하느라 그렇게 된 거래. 시험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딱 붙고 그런 거 아니잖아. 다들 몇 년씩 기본으로 공부하더라. 애니메이션 보느라 공부 안 한 건 아니고? 엄마,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나 고등학교 때 만화 봐도 그런 말 한 적 없으면서. 너는 네 할 일 잘하면서 볼 거 보고 놀 거 노니까 그랬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여태 취준생이니?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스럽지.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 동호회 사람들 전부 어떤 일이든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았거든요. 남편도 남들보다 늦어지는 것뿐이지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으면 잘 해내갈 거라고 믿었어요. 아마 제 주변에 자기 인생을 나태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저나 제 지인들처럼 할 거라 여겼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 아빠가 애니메이션 동호회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 애니메이션 동호회 사람들은 무능하지 않다고 우기고 싶었네요. 그게 남편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고요. 어리석었죠. 어쨌든 당시에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관두고 직장을 알아봤고 꽤 괜찮은 전자계통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빠는 해낼 줄 알았어. 이거 봐. 자기가 맞는 일 찾으면 바로 되는 거라니까. 그러게 진작에 공시 때려치고 일반 회사 취직할 걸 그랬다. 허송세월한 것 같고 좀 열받네.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끈기가 부족한 게 문제라서 오랫동안 공부 못하는 걸 못 참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몇 년씩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을까 싶더라고요. 하긴 머리도 좋고 대학도 괜찮은데 나왔으니 7급 볼 생각을 했던 거겠죠. 아무튼 저희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양쪽 집안의 허락을 받았어요. 사실 시댁에서는 반대가 없었는데 제가 남편하고 시댁 모르게 저희 가족을 설득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남동생까지 반대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남편이 집에 와서 열심히 살 거라는 의욕을 보여준 후에야 부모님은 허락을 하셨어요. 남동생은 잘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후 결혼 준비와 결혼식까지는 아주 무난했어요. 예물이나 집 문제 같은 것도 크게 없었고요. 사실 집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청약통장 부어놓은 게 있었고 재개발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 아파트가 완공되고 2년 전세를 줬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저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네요. 그래서 한동안 애니메이션 동호회 사람들이 남편 보고 장가 잘 갔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집 문제로 신경 쓸 게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4개월 정도 됐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저는 지방 대도시로 가라고 했다는데 남편이 처음엔 좀 반발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2년 후에 돌아오면 팀장 자리를 준다고 했다나요. 그쪽에 인재가 없어서 그러니 남편더러 가서 기반을 좀 잘 닦으라는 취지였대요. 아 진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는 게 어딨어. 지은이 너도 직장이 있고 움직일 수 없는데 완전 강제로 주말 부부 만드네. 이러니까 우리나라 결혼 인구가 안 느는 거야. 남편은 요즘 결혼 비율까지 들먹이며 화를 냈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오빠, 2년 후 돌아와서 팀장이면 나쁘지 않잖아. 오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지방에 연봉 올려주는 조건으로 보낸다며. 그러면 오빠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꽤 평가받고 있는 거잖아.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침착하자. 야 김지은,
너는 나랑 주말 부부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하냐? 사람 섭하게. 나도 5일 떨어져 있고 그러는 거 속상해. 근데 좀 더 길게 보자는 거야. 어차피 이미 발령은 났고 그거 안 가면 뭐 회사 관둘 거야? 아니잖아. 그냥 우리 둘이 만났을 때 더 재미있게 지낼 생각해보자. 연봉 늘면 우리 돈도 더 빨리 모으고 여러모로 좋지 않겠어?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야. 남편도 점점 저의 말에 수긍을 하더니 알겠다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돈이나 왕창 벌게 야근도 빡세게 해서 인센티브 받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서울에 못 올라올 때에는 제가 내려가는 걸로 하고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5일은 서로 영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주말에 만나니 확실히 매일 얼굴 보고 사는 부부보다는 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지인들한테 신혼 때부터 싸웠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안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1년하고 3개월 정도를 보냈어요. 그 즈음부터 남편이 주말에 안 올라오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러다가 주중 영상통화도 뜸해졌고 카톡도 전보다 많이 주고받지 않게 됐어요. 저는 남편의 생활이 이것저것 궁금한데 남편이 대답도 단답형으로 하고 제 일상에 대해서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느껴졌죠. 저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일은 무슨 일? 요새 진짜 회사가 바빠서 내가 피곤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 다 정리되면 전처럼 자주 통화하자. 친구들은 1년 넘었으니 권태기가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권태기가 그렇게 빨리 와? 1년이면 빠른 것도 아니지. 요즘은 몇 달 만에 시들해지는 사람들도 많아.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니 저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주말에 내려가겠다고 했죠. 안 내려가 본 지 좀 됐거든요. 남편이 주말까지 이런저런 약속도 있고 일이 있다고 해서요. 그러자 남편은 지금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는 집에 없거든. 상사하고 다른 지역 출장 가야 돼. 야, 나도 미치겠다. 이거는 개발자한테 무슨 시장 동향까지 살피라고 그러냐? 에휴, 나도 얼른 올라가든가 해야지. 서울 갈 날만 기다린다. 남편은 일요일 밤 늦게 온다며 저더러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지만 자꾸 친구들이 말한 권태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연차를 내고 월요일 저녁에 도착하는 KTX를 타고 무작정 남편 회사 앞으로 갔죠. 저를 본 남편은 무척이나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말도 없이 어떻게 왔어? 회사는 어쩌고? 연차 냈지. 오빠 얼굴 너무 못 본 것 같아서. 남편은 정말 곤란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근데 진짜 내가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미리 회의 잡아놓은 게 있거든.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회사랑 합작하는 문제라서 저녁 먹고 나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 어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게 오기 전에 얘기라도 하지 그랬어. 남편이 너무 곤란해하는 걸 보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이제는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남편이 자취하는 방에 가 있었어요. 남편은 밤 12시 가까이가 다 돼서 왔고요. 피곤에 지친 모습에 저는 말도 제대로 걸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남편은 저를 기차역까지 바래다 줬어요. 미안해 오빠. 나는 요즘 통 오빠랑 대화도 잘 못하고 해서. 나 이제 곧 회사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내 사업할 거야. 동생이 하는 거 옆에서 거들기만 했던 거. 그래서 더 바빠지기 전에 자주 보려고도 했지. 아, 그랬어?
그 화장품 사업 벌써 자리 잡은 거야? 대단하네. 내가 몇 번 톡으로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 톡 안 보고 읽은 표시한 거야? 아니야. 기억나. 읽었지. 내가 요새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맞네. 이제 제대로 기억이 난다. 남편이 웃음으로 얼버무렸지만 저는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남동생과 함께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건 오랜 꿈이었고 그 얘기는 사귈 때부터도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그때 남동생이 혼자 시작을 했고 저는 둘 다 사업에 뛰어들면 좀 위험하다 싶어 일단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홍보나 테스트 일을 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완전히 합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다 된 거였죠. 저야말로 시간 나는 대로 동생과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 짜내고 SNS에 홍보도 하고 정말 바빴어요. 그럼에도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노력한 건데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에 치여 바쁜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몸 건강히 잘 지내라고 했네요. 남편도 돌아오는 주말에는 서울에 오겠다고 했고요. 서울에 온 저는 얼른 정신을 가다듬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남편과의 사이의 찜찜함과 서운함은 일단 제쳐두고 회사에 사표를 냈고 동생 회사에 나갈 준비를 했어요. 사원이 15명 정도인 작은 회사였는데요. 제가 첫 런칭 때부터 회사에 자주 가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입사해서 마케팅을 맡는다고 해도 뭐라 할 직원 없었고요. 바로 다음 주부터 회사 나갈 준비에 바쁘긴 해도 남편 일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겠다던 주말에도 오지 않았고 저는 화가 좀 났죠. 그래서 톡으로 감정 표현했고요. 못 오면 못 온다. 톡 하나 남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얼마나 바쁘길래 그래? 나보다 더 바빠? 나는 뭐 시간이 남아서 오빠한테 허구한 날 전화하고 톡하는 줄 알아? 아무리 부부라지만 너무하네. 그러고 나서 늦은 시간에 잠이 들었는데 날도 안 밝은 새벽에 거실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는데 보니까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이 캐리어에 보스턴 백까지 들고서 그 시간에 온 거였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이 짐은 다 뭐고? 지은아, 나 이번 주부터 서울에서 일해. 지난주 너 가고 이틀 있다가 갑자기 결정돼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올라오느라 너무 바빴어. 그랬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섭섭해서 톡으로 한마디 한 건데. 톡? 카톡 보냈어? 미안. 내가 요즘 카톡 볼 시간도 없어서. 남편은 그때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 확인하더니 엄청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진짜 미안해 지은아. 내가 어떻게든 잘해서 서울 와서 연봉 좀 올려보겠다고 한 게 너를 많이 섭섭하게 했나 보다. 앞으로 같이 있을 거니까 더 잘할게. 좀 봐주라. 응? 그런 말이 어딨어. 나야말로 사정도 모르고 화내서 미안해. 저와 남편은 그날 오랜만에 함께 맥주 한 잔을 나눴는데요. 배달앱에서 그 시간까지 영업하는 야식집을 찾아 닭발에 몇 가지 안주도 주문했고요. 저도 남편도 그동안 못한 말들을 나누면서 오붓한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은 하루만 쉬고 다음 날부터 출근한다고 해서 방에 들어가 잤고요. 저는 야식을 먹고 바로 준비를 하고 회사로 나왔네요. 내심 안심이 되고 불편했던 마음도 해소가 되어 후련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딴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나 모르는 무슨 비밀 같은 게 있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고 나니 생활 패턴에도 여러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은 지방에 있을 때처럼 야근이나 경무에 시달리지 않고 제 시간에 퇴근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져서
남편을 기다리게 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럼에도 남편은 한 번 불평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미안해서 쉬는 날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직접 만들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식탁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있더라고요. 오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지은이 왔구나. 지은아, 나 어쩌지? 나 회사에서 정신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서 지난주에 받았었는데 결과 나왔거든. 근데 내가 가면 우울증이래. 겉으로 잘 지내는 척 밝은 척하는 우울증 말이야. 좀 심각해서 회사에서 강제 휴직을 권하네. 내가 그런 병에 걸리다니 믿기지가 않아.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오빠를 위로했어요. 오빠 지방 내려가서 너무 열심히 일했나 봐. 그럴 것 같았어. 사람이 좀 쉬면서 일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너무 혹사하더라. 괜찮아. 오빠 그냥 쉬어. 휴직해. 내가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정말이지? 나도 네가 돈 버니까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 이런 가면 우울증이라는 병까지 걸리면서 일하고 싶지는 않고. 그럼 너 믿고 쉴게. 그럼 괜찮아. 오빠는 얼른 건강해질 생각만 해. 그리고 가면 우울증이건 무슨 우울증이건 그런 것도 다 질병이야. 약 먹고 쉬면 낫는 거래. 이상한 거 아니니까 괜한 생각하지 말고. 내일 나랑 같이 병원 갈래? 내가 회사에 좀 늦게 나간다고 말할게. 나 임원이라 시간 조정은 좀 자유로워. 아니야. 나 회사에서 지정해준 데 있거든. 거기 가면 되고. 다 큰 어른이 부인 손잡고 병원 가는 거 아직은 쪽팔리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남편이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미안하고 짠했어요. 저렇게 힘들 때까지 노력했는데 제가 그걸 몰라주고 혼자 의심하고 화냈다는 것에 죄책감도 느껴졌었고요. 남편은 바로 회사를 안 나가고 집에서 쉬었고 저는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건 뭐든 해보려고 노력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갈수록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혼자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서재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 놓고 혼자 뭔가에 몰두해 있기 일쑤였어요. 오빠, 오늘은 좀 어때? 밥은 잘 먹고? 내가 오빠 좋아하는 오징어 무침 해놓고 나갔는데 새벽 배송 받아서 바로 했는데 먹어봤어? 아, 몰라. 배달시켜 먹었어. 집밥 먹지. 배달 음식보다 집밥 먹는 게 몸에도 정신 건강에도 더 좋다는데. 노인네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요새는 배달 음식도 엄청 신경 써서 잘하거든. 잔소리 좀 그만할래? 네 잔소리 때문에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네가 음식을 하든 말든 네가 좋아서 해놓고 왜 나한테 먹었냐 안 먹었냐 말이 많아. 그러려면 하지 마. 누가 해달랬냐?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고 우울증 증상이라길래 저는 이게 다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넘겼어요. 솔직히 사업하면서 새벽같이 밥 해놓고 음식하고 나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혼자 다 감내해야 했어요. 대학 들어가고서부터 부모님한테도 우는 소리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말할 생각을 못했죠. 저야말로 우울증이 올 것 같아 울적한 날들이 이어졌네요. 그러길 몇 달이 갔는지 몰라요. 저한테 낯선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남편의 직장 동료였어요.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지만 전화가 온 건 너무 뜻밖이었어요. 이지은 씨, 저 기억하시려나요? 김정식 대리랑 몇 번 같이 봤는데요. 박상민입니다. 네, 기억하죠. 박상민 주임님. 제 직책까지 기억해 주시네요. 이제 팀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랐네요. 박상민 팀장님,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서울로 올라올 때에는 팀장을 달 거라고 했는데 팀장이 남편 동료라고 했으니까요. 어쩌면 남편이 휴직계를 내면서 저 사람이 팀장이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박상민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워낙 진지하고 심각해서 안 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말고 저만 보자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건 분명 뭐가 있다 싶었어요. 혹시 회사에서 우울증 직원 더는 못 기다린다고 퇴사 권고 같은 거라도 하려는 건가 싶더군요. 하지만 직접 만나 들어본 이야기는 정말 제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지은 씨랑 안면도 있고 회사에서는 김대리랑 친분이 있어서 조치가 내려오기 전에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 사람 가면 우울증 때문이죠. 회사 쉰지도 5개월 되어가니까 무슨 말이 나오나요? 혹시 퇴사하래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박상민 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말을 듣는 저는 점점 놀라 저절로 입이 벌어졌고요. 남편은 처음부터 회사 일에 여러 실수를 냈고 지방에 가기 전 결정적인 체크를 하지 않아서 하마터면 거래처에 손해를 입힐 뻔했었대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게 된 거였는데 거기서 코인에 손을 댔다는 거였어요. 아무런 제재도 없는 곳에 혼자 시간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게임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코인을 했다고요. 조금 수익이 나니 완전히 거기에 미쳐서 올인하다가 완전히 망했고 그때부터 수렁에 빠졌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회사 돈을 조금 빼돌려 코인에 또 넣었는데 폭삭 떨어졌고 남편은 회사에 그 일을 들켜서 그날로 해고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올라온 거라고요. 그럼 우울증이 아니라고요? 집에서 혼자 핸드폰 보고 서재에서 꼼짝 안 하고 하는 것도 전부? 아마 코인 때문일 거예요. 서울 와서는 뭘 했어요? 계속 우울증이라고 하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갑자기 서울 발령 났다고 해서 저는 거기 간 것도 돌아오면 팀장 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팀장으로 회사 가는 건 줄 알았는데요. 2달이나요. 그러다가 회사 정신건강검진에서 가면 우울증이 나와서 휴직 권고받았다고. 저는 미처 말을 다 잊지 못했어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몇 발자국 못 가서 기절을 했고 다시 깨어난 건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이 컸던 탓이죠. 박상민 씨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팀장님 아니었으면 저 까맣게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코인 회사 돈 썼으면 문제 아니에요. 실은 그게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충격받으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빨리 아는 게 낫죠.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동생 불러서 집에 가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들은 이야기는 회사 법무팀에서 곧 남편한테 고소장을 보낸다는 거였어요. 박상민 팀장님이 며칠 전 남편한테 연락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저한테 말을 한 것 같지 않아 마음에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맞는 것보다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지랖 부린 거라고요. 저는 바로 동생을 불렀고 동생도 사정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기가 차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동생은 나를 태우고 친정으로 갔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도 화가 나셨지만 일단 저부터 몸을 추스르게 한다며 방에 재우시더라고요. 잠결에 들어보니 동생과 친정 부모님이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결과야 뻔하죠. 저와 남편이 이혼하는 거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자는 말이 나왔어요.
냉정을 되찾은 저는 일단 집에 가서 짐을 챙겨 나오겠다고 했어요. 한 걸음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네요.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캔 맥주에 오징어를 먹으면서요. 생각해보니 우울증 환자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맥주를 들이키고 있다니 사람을 얼마나 물로 봤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싶어 화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딴 인간하고 더는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태껏 저를 속이고 이용해 먹은 걸 생각하니 그간의 애정도 미안함도 싹 사라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징그럽고 꼴보기 싫었어요. 그 인간을 앉혀놓고 따지고 들 생각조차 안 들더군요. 들어봤자 뻔한 변명 아니겠어요. 어차피 나를 또 속일 거 그런 말 들어 뭐하겠나 싶더군요. 정말이지 타임머신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 과거의 저한테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충고를 해주고 싶을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서울에 와서 팀장을 달고 집안 가장 노릇을 충실히 하기 위해 경무에 시달리다가 병을 얻은 줄로만 알았어요. 바보같이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저를 속이고 회삿돈 횡령한 것도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잘해볼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대충 짐을 챙겨 나오니 남편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갔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처리에 들어갔죠. 남편 동료인 팀장님도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고 남편 회사에서 돈을 횡령한 자료도 다 받았고요. 다음날 남편이 저한테 어디 갔냐며 출장이라도 간 거냐, 자기 그러면 본가에 있다가 오겠다, 그런 문자를 보내더군요. 저는 남편이 나간 후에 바로 집에 들어가 남편 방을 뒤져서 코인 한 증거를 찾았어요. 보니까 남편 쓰던 노트북이 증거가 될 것 같아 그냥 통째로 들고 나와버렸네요.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제 이혼 서류 작성에 착수했어요. 남편 노트북에 그동안 코인 하느라 접속했던 기록이며 거기서 손해본 걸 채우겠다고 인터넷 포커판에 들어갔던 기록까지 다 나왔어요.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할 수 있는 도박 같은 건 다 한 것 같더군요. 저를 앞에 두고도 혼자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던 건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이런 짓거리를 하느라 그랬던 거였어요. 왜 한 번도 남편 핸드폰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을까? 이렇게 작정하고 들여다보면 다 나오는데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저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모든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정말이지 저야말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까지 가야 했고 저는 친정 식구들이 말한 대로 이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기로 했어요. 노폼에서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은 소장을 받아들고 득달같이 저한테 연락을 했더군요. 제가 집을 나와 있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으면서 말이에요. 야, 이지은, 이거 뭐야? 이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어쩐지 출장 기간이 너무 길다 싶기는 했는데 뒤에서 이딴 거 꾸미고 있었어? 대체 뭐야? 뭐긴 뭐야.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이혼 서류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고.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하긴 네가 머리는 좋고 아는 건 많지. 이상한 대로 발달해서 그렇지. 야, 빙빙 돌리지 말고 제대로 말해. 내가 너 하나 잘 먹여 살리겠다고 일하다가 우울증 걸리니까 이제 와서 나 팽하는 거야? 그래? 어디서 그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세상이 김정식 네 뜻대로 돌아갈 줄 알았냐고.
네 뜻대로 돌아갔으면 코인이 떡상해서 네가 대박이 났겠지. 계속 망하다가 회사 돈까지 손을 대고 쫓겨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하던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지막에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제가 전에 없이 소리를 막 지르자 놀랐는지 말을 못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톡으로 자기가 다 사정 설명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다 차단해버렸죠. 그랬더니 다음날 출근길에 제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사정을 하길래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그 앞에 그놈이 코인 접속하고 포커판까지 들어갔던 기록지 복사한 것과 남편 회사에서 보낸 고소장 복사한 걸 집어 던졌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전부 복사해서 따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본 남편은 입을 해 벌린 채 얼굴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회사에서 잘린 걸 가면 우울증이라고 속여서 집에서 내 돈으로 놀고 먹고 그렇게 살 생각이었잖아.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모든 범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지. 이럴 생각은 아니었다. 실수였다. 나는 정말이야. 정말 실수였어. 다 바로잡으려고 했어.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지. 시끄러. 제가 꽥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화를 간신히 눌러 참느라 부들부들 떨었고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약간 기가 죽어 눈치를 보더군요. 너 각오해. 내가 가만 안 둬. 그렇게 카페를 나오고 있는데 남편은 호다닥 내 앞으로 뛰쳐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양손을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금세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말이죠. 미처 말 못한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이렇게 끝내지는 말자. 우리 서로 좋아해서 한 결혼이잖아. 어? 나 이혼 못해. 이혼하기 싫어. 너 앞날을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겠지. 나는 내 앞날을 위해서 이혼해야겠어. 나 정말 실수한 거야, 실수.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혼자 지방에 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그래서 어쩌다 코인에 손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 한 번만 봐주라. 어? 지은아, 제발 부탁이야. 너, 네가 너무 구차하지 않니? 너 자신이 싫지도 않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지은아. 우리 같이 살자, 응? 김정식, 너 저리 꺼져.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동안 내가 오래 참았는데 오늘 중으로 내 집에서 네 짐 다 빼라. 네 돈으로 사들고 들어온 물건들을 다 갖고 나가. 재수 온 붙을까봐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까지 정리 안 하면 나 쓰레기 수거 업체 불러서 다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걸 마지막으로 저는 법정에 갈 때까지 남편을 보지 않았고 제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어요. 저한테 깔끔하게 자기 잘못이라는 말도 못하고 이런저런 변명만 해대던 남편을 보니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구나. 인간 말종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살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그것도 부부 사이에 신의를 저버리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끝까지 말 안 하고 저한테 빌붙어 살 생각이었던 건 이혼 소송 중 법정에서도 다 드러났어요. 그런 사람에게 뭘 더 바라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제 인생과 자신에게 죄를 덜 짓는 일이었네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느꼈던 배신감을 밀어낼 만큼은 아니었고 더 이상 정도 없고 남자로도 좋아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나락에 떨어진 인간이 안 됐다는 정도의 치근함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보다 제가 더 불쌍했네요. 그런 인간한테 홀딱 속아서 새벽부터 밥 차리고 맛있는 거 해주고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제 자신이요. 그리고 길고 지루했던 이혼 소송은 잘 마무리가 되어 남편은 제게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어요. 그 바람에 시댁까지 빚을 지게 됐다고 하지만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다 받아냈어요. 남편이 그렇게 되기까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집안이죠. 지금 와서 보면 다 한바탕 꿈만 같고 내가 겪은 일 맞나 싶기도 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완벽한 흑역사의 시간이었네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 나면 치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하길래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봤어요. 인생에 원래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저런 일을 겪는 와중에도 동생과 하는 화장품 사업은 순항을 거듭해서 동남아시아에 수출도 하게 됐어요. 제가 앞으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사람을 믿고 결혼까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 다가오건 간에 저는 제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저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일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행복한 날들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점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 8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물려받기 싫어서 길을 쓰고 피해 다녔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 앞에선 장사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데 글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당시 저희 집은 남편이 실직을 해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던 참이라서 싫고 좋고를 따져가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국수집이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뒤바꿔준 기가 막힌 사건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 남다른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기차에서 만난 인연으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거든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리 별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차에서 만난 게 뭐 그리 별다를 일이냐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기차에서 만난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한 동네 사시는 아주머니였죠. 그날 저는 밀린 연차를 써버리느라 모처럼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고향인 부산으로 향하던 참이었어요. 일 때문에 명절에도 제대로 내려가 보지 못해서 엄마가 늘 집에 들리라고 닥달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올랐는데 제 옆자리에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가 타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서울말을 쓰고 계셨지만 묘하게 섞인 부산 억양에 단박에 부산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시냐고 여쭈었더니 송도가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양분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저는 넙죽 인사를 했어요. 그리곤 이를 계기로 부산까지 가는 3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아주머니와 저는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제 나이를 들으시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서울서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옆가게 국수집 하는 아줌매가 하나 있거든. 그 집 아들이 엄청 괜찮다 아이가. 키 크제, 얼굴도 잘생겼제, 직장도 번듯하니 신랑감으로 딱인기라. 내가 딸내미만 하나 있었어도 사위 삼는 긴데 엄마야 내가 딸이 없네. 어때? 한번 만나볼래? 나이도 지훈 씨랑 딱 4살 차이거든. 4살 차이는 마 궁합도 안 본다 하잖아. 어때? 한 만나볼래? 아주머니께서 어찌나 극찬을 하시던지 귀신에 홀린 것처럼 홀라당 넘어가선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주머니랑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부산역에 내려 택시까지 태워드리곤 멀어져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미쳤나? 처음 본 사람 소개로 남자를 다 만나기로 하다니. 헛웃음이 다 났어요. 그러면서도 설마 아주머니가 다시 연락을 하겠어? 아주머니도 나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해본 소리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쉽게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고향에 다녀오고 2주쯤 지난 시점이라서 그날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지훈씨, 내다. 연락이 늦었제? 서울 올라오고 일이 생기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야 연락을 하네. 그래 말인데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어때? 그쪽에선 아무 때나 괜찮다 하는데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주말이 낫지 싶어서 말이지. 처음엔 누군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약속 날짜를 잡자고 하나 의아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도 이런 제 생각을 읽었는지 바로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가 누군지 기억 안 나? 우리 KTX에서 만났잖아. 송도 아지매. 아, 아주머니셨어요? 그간 연락이 없으셔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아주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좀 망설여져서요. 아이, 또 왜 이래? 당장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나보라는 건데 젊은 사람이 와 이리 꽉 막혔노? 젊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야 남자 보는 눈도 생긴다 아이가. 안 그러고 우째 좋은 남자를 만나노? 아침에 말 듣고 한 만나보거라. 만나보고 싫으면 그땐 째면 된다 아이가. 단지 기차 옆자리에 앉아 인연이 다인 아주머니는 마치 당신 일처럼 열성적으로 선자리를 주선하셨어요. 서울에 올라와 살면서 누구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대가 없는 선이었기에 더는 거절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하고 나갔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이 과대 포장을 좀 잘하시잖아요. 아주머니 말대로라면 인물, 성격, 직업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사람인데 3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한 것도 그렇고 인물, 학벌, 직업까지 특출난 게 없는 나랑 선을 보는 것만도 알만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해 상대 남자를 본 순간 이 남자다 싶더라고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남자는 처음 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겠는 거 있죠. 아주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연예인 뺨치게 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인상이 깔끔하고 선해 보였어요. 수줍음이 많았지만 상냥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온몸이 간질간질한 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적응이 안 돼서 부끄러웠던 거죠. 남자는 서울 태생으로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부산이라는 말에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대학생 때 같은 과 친구가 부산 해운대 출신이어서 부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좋았는지 부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고향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긴장이 풀린 저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가 무색할 정도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요일 낮부터 밤 11시가 다 돼가도록 함께 시간을 보낸 우리는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주말이면 다시 보게 될 텐데도 수시로 문자도 하고 밤 늦도록 전화통화도 했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은 우리 두 사람을 연결해준 아주머니셨어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했을 뿐인데도 아주머니는 이미 우리가 결혼 날짜라도 잡은 것처럼 앞서가시더라고요. 네, 진작부터 이럴 줄 알았다. 지은 씨 보자마자 딱 정훈이 짝이다 생각했다 아이가. 엄마야, 이래 연이 되니 얼마나 좋노. 날짜도 곧 잡아야겠제. 내 옷도 한 벌 얻어 입을 생각해도 되겠나?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주머니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는걸요. 머리로는 아직 결혼 얘기는 시기상조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약속부터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다 보면 홀라당 넘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람 혼을 쏙 빼놓는 말솜씨 때문인지 정겨운 고향 사투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아주머니 덕분에 멋진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론 제게 은인인 셈이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아주머니의 바람대로 우리가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머님의 결혼 닭달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온 거였고 저는 장난처럼 해버린 약속 때문에 선자리에 나가게 된 거니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렇게 만난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으니 인연은 인연이었던가 봐요. 남편과 1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도 내내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 정도면 저보다 더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를 택했냐 하는 거였죠. 당시 남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저 그런 경기권 대학을 나와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확연히 격차가 나는 사이였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 혹시 그 남자 무슨 결격사유라도 있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왜 너를 만나?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가 내 동생이니까 나야 네 편이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 두 사람은 차이가 좀 심하게 나잖니?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혹시 혼인신고만 안 했지 결혼식까지 했던 거 아닐까? 아니면 폭력이나 도박에 손대는 걸 수도 있고 말이야. 나중에 진실을 알고 헤어지니 못 헤어지니 눈물 짜지 말고 그냥 대놓고 물어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잖아.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훈 씨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도박은커녕 화투도 못 치는 사람이라고. 아니, 그리고 내가 정훈 씨에 비해 뭐가 그렇게 딸린다고 그래. 나 정도면 남들보다 월등하다고는 못해도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잘 알죠. 내가 남편에 비해 한창 기운다는 걸요. 일단 월급부터 2배나 차이가 났으니 다른 건 말 안 해도 알만하죠. 그리고 남편이 저를 택한 이유가 궁금했던 건 저희 언니보다 제가 더 했어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게 겁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길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물어봤어요. 왜 나였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더군요. 나는 내 기수 중에 진급이 가장 늦었어. 입사하고 1년 만에 최우수사원 표창도 받고 인사 고과도 남들보다 높았는데 말이야. 그러다 내 사수를 통해 듣게 됐어. 내가 대리 진급에서 떨어진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부모의 직업 때문이었다는 걸. 평소 남편을 예뻐했던 대리님이 직접 부장님을 찾아가 제 남편이 진급에서 밀린 이유를 물어보셨다나 봐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러셨대요. 하, 윤 대리, 그걸 몰라서 물어? 자네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만. 우리 같은 대기업에는 딱 2종류의 직원이 있어. 일하라고 뽑은 놈, 연줄로 써먹을 놈. 집안 형편도 어렵고 부모 백도 없이 자기 능력 하나로 입사한 애들은 바로 진급을 안 시켜도 회사 때려치우고 나가겠다고 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한테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다음번 진급 땐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기를 쓰지. 그런데 자기 능력은 좀 떨어져도 부모가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겸비한 집 자식들은 그게 아니거든. 진급에서 밀리면 바로 다음날 사표 쓴다니까. 뼈를 갈아가며 평생 회사에 충성하겠다는 애들은 많아. 연줄로 써먹을 애들 찾는 게 어렵지. 유정훈 사원은 일하라고 뽑은 놈이야. 모친이 시장통에서 국수집 한다는데 그런 배경으로 뭐에 써먹겠어? 사수를 통해 그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은 한동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부장님 말처럼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갈 용기도 없었죠. 없는 살림에 죽어라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으려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냈던 남편으로선 또다시 취업 전쟁터에 내던져지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혹여 사표를 쓰고 나간다 쳐도 다른 회사들 역시 다르지 않을 거기에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제 남편이 안타까웠던 남편의 사수는 이럴 바엔 처가 덕이라도 보라며 재력 있는 집 딸을 소개해 주었대요. 그렇게 만나게 된 여자와 몇 달간 만남을 가진 남편은 그쪽에서 결혼 얘기를 꺼내자 갈등을 하게 되었죠. 사랑도 없이 상대를 이용해 먹으러 결혼을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더군요. 그래서 헤어질 각오를 하고 상대 여자한테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 글쎄 이러더라지 뭐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서로 도움이 된다면 서로 이용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나도 정훈 씨 이용해 먹으려고 만나는 건데 서로 윈윈하면 좋잖아요. 사실 나한테 애가 있어요. 애 아빠는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임신을 했지 뭐예요. 한두 달만 일찍 알았어도 일찍 지웠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지 뭐야. 여자는 자기 아이를 친자식으로 받아들여준다면 자기 친정 부모님을 남편의 뒷배로 세워주겠다고 하더래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을 했고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죠.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진 건 아이 때문이 아니었어. 그 사람과 그 부모의 태도 때문이었지. 너무 당당하더라고. 나같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모습에 화가 났어. 그래서 결심했지. 적어도 결혼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겠다고. 어차피 나는 회사에서 출세와는 멀어진 사람이야. 실컷 부려지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겠지. 그래도 난 회사를 그만두진 않을 거야. 다니는 동안 나도 회사를 이용할 생각이거든. 대기업이 연봉도 세고 부수적인 혜택도 많잖아. 은행에서 대출도 잘 되고. 담담하게 얘기를 이어가는 남편을 보니 울컥했어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마냥 부러워만 했는데 이런 아픔을 지니고 살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동안 회사 내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처음으로 이 남자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던 찰리 채플린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중신을 서주셨던 아주머니는 마치 당신 자식이 결혼하는 것처럼 기뻐하셨죠. 감사의 뜻으로 약속했던 옷 대신 이름 있는 브랜드 백을 해드렸더니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네요. 사실 그리 비싼 백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제 인생은 해피엔딩일 거예요.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는 어디서 끝을 맺는지에 따라 나뉜다는 말처럼요. 축복받는 결혼을 했고 이듬해 아들까지 낳으면서 제 인생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가게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활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 월급이 적지 않았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가정을 꾸리느라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많았거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정도만 되면 다시 재취업을 하리라 결심했었는데 막상 때가 되니 그나마도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위궤양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리다 보니 자꾸 살이 빠지고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한약도 지어 먹이고 비타민제도 챙겨주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새로 온 직장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퇴근 후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직장 상사한테 연락이 오면 밥을 먹다가도 뛰어나가고 자정을 넘긴 시간에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남편의 상사는 낙하산 인사로 능력 없이 권위의식만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밑에 사람 공적을 가로채는 건 기본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콕 집어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별다른 제자를 당하지 않은 건 집안이 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퇴근 후에 직장 상사랑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었는데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 남편한테 쓰레기라느니 거지 새끼라느니 인격 모독을 하는 건 기본이고 업무 외적으로 불합리한 지시도 서슴지 않게 내리더라고요. 평소 직장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았을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왜 내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잠든 뒤 휴대폰에 남겨진 직장 상사의 문자를 찾아봤더니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술 마셨다고 불러내서 대리운전을 시키고 업무 시간에 공항까지 나가서 여행에서 돌아오는 자기 아내 마중을 나가게 시키기도 했고 심지어 주말엔 제 남편을 사우나로 불러내 자기 몸에 때까지 밀게 했더라고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자 내용을 확인하던 중 묘한 심부름 내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명품 백과 화장품 같은 여성용 제품을 똑같은 걸로 2개씩 구매하도록 지시한 내용들이었죠. 여자의 촉으로 봤을 때 이건 10중 8구 외도 흔적이었어요. 남편을 시켜 했던 항공권 구매 내역을 보니 20대 여자 앞으로 구매한 항공권이 몇 개 나오는 걸 봐서는 이 여자가 외도 상대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구차하고 더럽게 사는 놈이 그동안 내 남편을 괴롭혔다는 걸 알게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회사 인권위에 제보하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러더군요.
그랬다간 나 회사 잘릴지도 몰라. 이 과장 우리 회사 계열사 대표 아들이거든. 부친이 본사 중역으로 오래 일해서 우리 회사 간부들과도 친분이 깊어. 일 키워봐야 타격을 받는 건 나뿐이야. 하, 웃겨 정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놈한테 끌려다니며 살겠다는 거야? 여보,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 귀한 인생을 그런 머저리 같은 놈 때문에 날릴 거야? 지금이야 회사 쫓겨나면 그날로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세상에 회사는 널리고 널렸어. 월급이 적으면 어때? 직원 복지가 열악하면 어때? 나 남편이 제대로 대우받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그게 좋은 회사인 거지. 먹고 살 일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아무 걱정 마. 그 회사 아니면 우리가 밥 굶고 살 것 같아? 아니야. 정 안 되면 내가 어머님 국수 가게라도 나가서 일할 테니까 당신은 다른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어머님이 혼자 운영하시기 버겁다고 가게 물려받으라고 하시는데 잘 됐지 뭐. 이런 개자식은 인생의 똥물을 튀겨서라도 지가 얼마나 가소로운 존재인지 알려줘야 된다고. 어때? 이래도 안 할 거야? 한참 고민을 하던 남편은 피식 웃더니 해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남편의 예상대로 회사는 돈 있고 강한 놈 편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럴 거라고 예상했었기에 우리 부부는 바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송 사실을 안 직장 상사는 되려 당장 소송을 중지하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비웃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직장 상사의 말과 달리 그 소송으로 인해 그 인간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부인한테는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하필 부인 친정이 법조계 집안이라 그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바위의 흔적은 남길 수 있게 된 셈이죠. 남편은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결국 짐을 싸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는 분란을 일으키는 직원을 순순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물론 강제 퇴사를 시켰다거나 문책성 부서 이동을 했던 건 아니지만 무언의 압박과 업무 배제 같은 치졸한 방법으로 제 남편 숨통을 조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회사를 나온 남편은 한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한방 치료도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어머님 가게에 나가게 되었죠. 어머님은 이참에 가게를 물려받아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국수집은 이후 남편까지 함께 거들게 되면서 우리 부부의 일터가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 가게를 잘 꾸려가던 우리 부부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몇 년 전,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코로나였죠. 하루아침에 매출은 뚝 떨어졌고 한동안은 가게 문조차 열 수 없었어요. 방역 조치를 하고 칸막이까지 만들어 영업을 개시했지만 한 번 떨어진 매출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 코로나에 걸리셨고 끝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특히나 더 가슴이 아픈 건 어머님의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가족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국수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장사를 온전히 할 수 없으니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저런 지원금도 받고 그간 집장만을 하려고 모아두었던 돈도 곶감 빼먹듯 빼먹으며 버텼지만 좀처럼 나아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처 가게들은 배달을 시작해 매출을 이어갔지만 저희 가게는 그마저도 할 수 없었어요. 국수는 음식 특성상 배달이 불가능하니까요.
거기다 다른 건물주들은 월세라도 깎아준다는데 저희 가게가 새들어 있는 건물 주인은 자신들도 힘들다며 매달 고스란히 월세를 다 받아가더라고요. 한두 달이면 모를까 2년 가까이 적자를 이어가자 더는 월세 낼 여력도 없어서 결국 가게세가 밀리게 되었죠. 그날도 남편과 손님 없는 가게에 앉아 준비해뒀던 재료를 어쩌나 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먹어치우는 양도 한계가 있어서 그날 손님이 안 들면 죄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밤 8시가 조문 넘은 시각 가게로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국수 한 그릇이라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맞았죠. 그런데 손님 행색을 보니 거리에서 생활을 했는지 차림새도 그렇고 특히 몸에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돈을 내고 국수를 사 먹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내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우리 가게에 들어왔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여자 품에는 돌쟁이로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리에 앉히고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었어요. 그러자 젊은 여자는 국수를 내려다보기만 할 뿐 쉬 젓가락을 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한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마침 잘 왔어요.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준비해둔 재료를 다 버릴 판이었거든요. 애기 엄마가 좀 먹어줘요.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제야 젊은 여자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국수를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국물까지 깨끗이 먹어치우길래 한 그릇 더 말아주었어요. 그렇게 개는 감추듯 국수를 먹어치운 여자는 가게 안을 살피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지 머뭇거리더라고요. 저기 할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전에 왔을 때 할머니가 계셨었거든요. 언제든 찾아오라고 그러셨는데. 어머님 살아계실 때 오셨던 손님이구나. 저희 어머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 젊은 여자는 짧은 탄식을 하더니 막막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대뜸 이러더라고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딱 3개월만 제 아이 좀 맡아주시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다른데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젊은 여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몇 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난감한 부탁에 저도 남편도 할 말을 잃은 채 멍하게 앉아 있었죠. 그러자 젊은 여자가 울먹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 쪽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여자가 학벌도 뭐도 없는 천의 고아라는 게 이유였죠.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을 납치하다시피 군에 입대시켜버렸고 그렇게 강제로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아침에 이 근처를 지나다가 국수 냄새에 이끌려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가게에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아직 장사 전이라 육수가 덜 끓었다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육수가 끓기를 기다리면서 젊은 여자는 자신의 사정을 어머님께 털어놓았고 어머님은 젊은 여자의 손을 꾹 잡으시곤 어떻게든 애는 낳으라고 조언을 하셨대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오라며 세상 어디에도 비빌 언덕이 없는 젊은 여자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날
할머니께서 말아주신 국수가 얼마나 맛있었나 몰라요. 밥도 냄새 때문에 못 먹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들어가더라고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쪽 부모가 여자를 찾아왔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부랴부랴 월세방을 빼서 집을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도 할 수 없고 그나마 지내던 허름한 여관에서도 쫓겨나 저희 어머님을 찾아온 거더라고요. 3개월 뒤면 애 아빠가 제대를 해요. 그때까지만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위험해서 그래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사정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애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젊은 여자 품에서 얼굴을 빼꼼 내미는 아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해맑고 예쁘던지 순간 남편도 저도 시름이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어린 게 요 근래 웃을 일 한 번 없던 우리 부부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러나 저러나 힘들기는 매 한 가지인데 애 하나 떠안는다고 뭐 다를까.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아이를 맡아주기로 했어요. 젊은 여자가 다시 우리 부부를 찾아온 건 약속한 3개월을 훌쩍 넘긴 반년이 다 돼서였어요. 그 사이 우리 부부는 가게를 접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서더니 차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와 여자가 내렸어요. 그리곤 우리 가게로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가게에 들어선 여자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제게 달려와 끌어안았죠. 저희 부부한테 아이를 맡기고 갔던 젊은 여자였어요. 늦어서 죄송하다며 울먹이는데 그때 가게 안쪽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제 남편이 나왔어요. 애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는 펑펑 울더라고요. 애 엄마가 우니까 아이도 덩달아 우는 통에 가게 안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죠. 한참을 울던 애 엄마는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애 아빠가 제대를 하고도 시부모님은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는데 시할머니께서 허락을 해주신 덕분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요. 서류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부모님한테 아이가 있는 위치를 숨기려고 연락도 않고 이날을 기다렸다고요. 대부분의 집안 재산이 시할머니 소유였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시할머니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네요. 저희 아이를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를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두 분께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두 분께 선물을 하고 싶으시대요.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다고 원하는 걸 대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 당시 상황에 선물을 받는다고 그리 기쁠 일도 아니었고요. 가게도 잃고 당장 뭐를 해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을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고 말했는데 하필 그때 건물주가 가게로 들이닥친 거예요. 밀린 월세는 언제 줄 거냐고 성질을 내는데 젊은 부부 앞이라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나도 월세가 들어와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당신만 힘들어. 나는 더 죽겠다고. 말이 건물주지 이게 온전히 내 건물인 줄 알아? 죄다 은행놈들 거라고.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 부동산 가게 내놓으면서 권리금까지 붙었다며? 아니, 당신들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권리금을 받아? 그러니까 가게가 안 나가지. 어떻게 당신들은 손해 하나 안 보고 살면서 건물주인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거냐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하긴 그런 심보로 사니까 그 나이 먹고도 가게 월세도 못 내고 빌빌거리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어머님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여기에서 장사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 가게에 들어오실 때도 권리금 내고 들어왔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요? 솔직히 코로나로 다른 건물주들은 월세도 깎아주고 했을 때 아줌마는 어떠셨어요? 10원 한 장 안 깎아주시고 월세 다 받으셨잖아요. 가게 장사를 못해서 매출이 하나도 없을 때도 저희는 군소리 없이 월세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못할 짓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꼬박꼬박 대들어. 아, 됐어. 난 더는 못 봐주니까 이번 주 내로 밀린 월세 다 가져와.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가게에서 내쫓을 줄 알아. 건물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젊은 부부는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돌아갔어요. 젊은 부부와 건물주가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눈물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건물주가 못 박았던 그날이 되었는데 당장이라도 우리를 내쫓을 것처럼 서슬퍼렇게 나오던 건물주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다시 찾아왔지 뭐예요. 그리고는 제게 서류를 한 장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게 월세 걱정 마시고 편하게 장사하세요. 이 건물 저희가 샀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사주셨거든요. 각박한 세상에 당신 손주를 대가 없이 키워준 게 고맙다고 할머니께서 월세 없이 장사하시게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근래에 너무 힘든 일을 연달아 당해서 그런가 마음이 약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염치가 없어서 공짜로는 못 이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돈으로 보답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가게 상황이 정상이 될 때까지만 월세 없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젊은 부부의 도움을 받게 된 우리 부부는 1년이 지난 지금 첫 월세를 입금했어요. 이제 가게 매출이 전처럼 정상 궤도로 올라섰거든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굳이 돈을 돌려주네요. 그간 까먹은 돈까지 다 원상복구하고 그때 세를 내라고요. 피부치도 아닌 사람들한테 이런 큰 도움을 받게 되다니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 부부처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해요.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1년 뒤가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다들 화이팅 하자고요. 우리 다들 복 받아 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